자, 이제 부동산의 분류 한번 따져볼까요? 자, 부동산의 분류 부분은요,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대목인데, 자, 우리 한번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공부하시기 전이라도 어떤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부동산이다? 땅, 그 다음 건물,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학계론이라는 이 학문 분야에서도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의 분류와 건물의 분류는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부동산은 땅과 건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의 분류와 건물의 분류로 구분이 되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건물의 부분은 문제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성이 있어요.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토지의 바탕을 두고 성립이 됐기 때문에 건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건물 중에서 주거용 건물, 주거 용도의 건물을 두 글자로 줄이면 주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의 구분에 대해서는 잊을만 하면 한두 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 주택의 구분도요, 개론에서 학습할 것까지는 없어요. 나중에 공법을 배우다 보면 주택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택법상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구분됩니다. 근데 우리 개론에 나오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다음 중 공동주택인 것은 또는 뭐 단독주택이 아닌 것은 종류밖에 안 물어봐요. 근데 그 종류가 4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단독주택이 예컨대 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뭐 공관이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4가지가 아닌 걸 답으로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하신다거나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학습의 비중은 어디에 둘 것이 필요하다? 토지의 분류입니다. 근데 토지의 분류도 크게는 법률에 의한 구분과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이 나뉘어져요. 근데 법에 의한 구분도 나중에 공법을 배우시다 보면 국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그래서 줄이면 국계법이라고 있는데 그 국계법상의 용도 지역을 다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관 농자 그래가지고 뭐 도시지역, 관리지역, 뭐 농지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을 구분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험의 개론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냐? 다음 중 국계법상 용도 지역이 아닌 것은, 그러면 도관 농자 아닌 게 뭐다? 답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익힐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토지의 분류에 중점을 두시되 그 중에서도 법에 의한 구분은 공법에서 종류만 외워두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어디에 둔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 학습의 비중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은요, 자, 우리 그 교재 순서와는 관계없이 차분하게 들어보시면 돼요. 자, 부지, 택지, 대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부지나 택지란 말은 가끔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부지는 2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부지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 용지와 비건축 용지를 모두 포함하는 게 뭐다? 부지다. 근데 비건축 용지란 말은 건축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보시면 외운다고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누가 보더라도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이 비건축 용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철도용 부지. 그럼 철길 한복판에 누가 건물 지어요? 안 짓잖아요. 그러니 철도용 부지는 당연히 비건축 용지예요. 그 다음에 하천의 바닥 토지란 말 쓰는데 하천의 바닥 토지가 뭐냐? 우리말로 바꾸면 강바닥. 누가 강바닥에 건물을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뭐 하천의 바닥 토지, 뭐 수도용 부지 또는 뭐 철도용 부지는 비건축 용지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걸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외우는 종류를 외우지 마시고 어떤 개념을 잡아라. 누가 보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바로 뭐다? 비건축 용지다. 이 개념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지 중에서 또 부지를 또 다르게 말하면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한다. 이런 바닥 토지란 말이 나와도 정답이 바로 뭐다? 부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그래요. 근데 이 바닥 토지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건물의 이제 지하층을 제외하고 1층을 보게 되면 1층에 바닥이 있죠. 각 층마다 바닥 있잖아요. 그 바닥을 뭐라 그런다? 바닥 토지 그래요. 바닥 토지.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법에서는 바닥 토지의 합 이렇게 나오는 법률도 있고 또 어떤 법률의 규정은 연면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바닥 면적의 합은 뭐고 연면적이 뭐예요? 질문하신 경우가 많은데 허무하게도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법률마다 쓰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할 때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됩니다. 이 발음 조심해야 되겠죠. 그 애로가 아니죠. 예. 자, 어쨌든 이 바닥 토지는 건물의 바닥이 되는 토지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부지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가 부지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요령 중에 하나는 앞뒤 문장 길잖아요. 기니까 바닥 토지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정답은 뭐다? 부지가 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지 중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 건축할 수 있는 땅만 뭐라고 한다? 택지다 그래요. 택지.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 읽다 보시면은 뭐 택지 개발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택지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택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순간 세 글자가 따라 붙습니다. 주상공. 택지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따라 붙는다? 주상공. 이게 뭐냐면 택지에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택지라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부지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만 택지라고 하는 거 맞죠? 근데 주상공이 포함된다는 건 생각을 해보시라고. 주거용지가 뭐예요? 집 짓는 땅이죠. 집 짓는 땅. 그럼 상업용지는 상가 짓는 땅. 또 공업용지는 공장 짓는 땅 맞죠? 그럼 집이 됐든 상가가 됐든 공장이 됐든 건물 아닌가요? 건물 맞죠? 따라서 택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뉴스를 들을 때 어느 지역 뭐 택지 개발한다 그러면 최소한 농업용지나 임업용지로 개발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겠냐 그 말이죠. 주상공에 따라 붙으니까. 이거 응용해 볼게요. 나중에 이제 기본 수업 들어가면 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을 구분하는데 그 용도 지역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맨 앞에 택지 지역 나왔죠? 그럼 제목에 뭐 들어갔어요? 택지란 말 들어갔죠? 그럼 그 속의 내용은 뭐가 따라 붙을까? 주상공.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따라 붙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왜 말씀드리냐? 일부러 따로따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어느 부분이든 관계없이 택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속에는 주상공이 포함이 된다. 이런 개념 알고 있으면 그만큼 암기량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시간에 복합 개념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든 간에 법경기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체계입니다. 오케이? 그걸 잡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학습이 쉬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대지가 이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같은 말인데도 법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아직 공시법 안 배웠지만 공시법에는 그 내용이 지적법과 등기법이 있어요. 근데 지적법은 법률의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대부분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아마 수업하실 때는 그냥 지적법입니다라고 수업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런데 그 지적법에서는요. 토지를요. 28개의 지목으로 구분을 해요. 그 지목을 쉽게 말하면 땅에 붙는 제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적법이란 법률에서는 땅에 붙는 제목을 28개로 구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목에 대해서 땅에 붙는 제목이 뭐라고요? 지목. 이 지목 중에서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지목의 명칭이 대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뭐라 그런다? 대지라 그래요. 지목이 대인 토지. 근데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 분명히 택지에서 주상공이 포함됐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됐죠? 답을 해달라니까요. 제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말만 해달라고요. 있지요. 그렇죠? 그럴 때 근데 문제는 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요. 지목이 대입니다. 근데 공업용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라고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됩니까? 분명히 첫 번째 해석은 지목이 대인 땅을 대지라고 말하는데 이럴 때는 주거, 상업, 용지는 지목이 대기 때문에 대지에 포함되지만 공업 용지는 지목이 대다 공장용지다. 공장용지다. 그럼 당연히 택지 중에서 주거, 상업, 용지만 지목이 대인 땅이 되고 공업 용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니까 대지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것만 나오면 헷갈림이 없는데 다른 말이 또 나와요. 여러분 공법 배우다 보면 건축법을 배워요. 근데 건축법에도 무슨 말이 나오냐면 대지라는 말이 들어가요. 건축법에도 대지란 말이 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에는 주상공이 다 포함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됩니까? 지적법에서 땅을 지목으로 구분했는데 지목이 대인 경우는 공업용지는 포함이 안 되는데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말할 때는 공업용지까지 포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구분하지 못하면 풀 때마다 정답을 헤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출제자는 그냥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보고 대지에는 공업용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정답으로 하는 출제자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출제자는 그 대지를 앞에 건축법이란 말을 써가지고 건축법상 대지에는 주거, 상업, 용지는 물론이고 공업, 용지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출제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다수의 우리 수험생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기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암기를 합니다. 암기를 해가지고 요것만 본 거예요. 대지에는 요 공업용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외워놓으니까 질문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저기 어떤 문제는요. 대지에는 공업용지가 포함 안 된다고 해서 맞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를 풀면은 대지에는 공업용지까지 포함이 된다고 해서 맞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맞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저희는 어떤 답변을 드리냐면 그러면 공업용지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그 문장 앞에 건축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걸 물어봐요. 오케이? 무슨 말씀이냐?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 때 앞에 건축법상 이 말은 신경도 안 쓰고 대지만 놓고 문제를 푸니까 어때요?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문제에 따라서 답이 맞아질 수도 있고 틀려질 수도 있겠죠.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대지가 나오면 긴장하시고 앞에 무슨 법이 나오냐에 따라 달라진다 답이. 오케이? 만약에 지적법상 대 그러면 지목이 대 이렇게 말하면 공업용지는 포함이 안 되지만 건축법상 대지 이렇게 건축법이란 말이 앞에 전제되어 있다면 그때는 대지 속에 공업용지까지 포함이 된다. 이런 거 다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법 공부할 때 제 말이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왜? 법률마다 쓰는 말은 똑같거든요. 의미가 다 달라요. 법마다. 똑같은 택지인데 무슨 예컨대 택지, 택촉법 그래가지고 택지,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택지하고 부동산 활동에서의 택지하고 국계법상 택지하고 의미가 다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걸 다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 풀 때마다 혼란이 올 거다. 개론뿐 아니라 법률 과목 전부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예컨대 택지가 나오면 이건 무슨 법에서는 이런 뜻이고 다른 법에서는 이런 뜻이야 라고 처음부터 구분을 해놓고 들어가야지 그거 나중에 구분하지 지금은 일단 배우고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 가서 엄청나게 헤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왕 공부 시작하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구분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이 마음은 가면 갈수록 희석이 돼요. 내가 공부를 하겠다, 증을 따겠다, 이 마음은 요번 주가 가장 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흩어지겠죠. 그럼 나중에 공부를 할게, 이런 거는 안 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자, 이거 잘 구분하세요. 자, 지적법이란 법에서는 지목으로 땅을 구분하는데 그 지목상 대라는 지목이 있다. 그럼 대라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일단 대지라고 한다. 근데 그럴 때는 공업용지는 포함이 안 되는데 건축법이라는 법에서 말하는 대지 속에는 공업용지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 이걸 구분하실 바래요. 그러면서 또 살펴볼 게 뭐냐면 대지와 맹지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대지가 있고 이쪽에도 대지가 있잖아요. 이게 골아픈 거예요. 한글로 나오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한자가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한자 잘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공부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 중개사 증 과목들이. 근데 이 대가 뭐냐면 그렇다고 뭐 한자를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읽다 보면 다 구분되니까. 이 대가 무슨 대냐면 자루대예요. 자루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포대 갖고 와, 마대자루 갖고 와 그러잖아요. 그 대가 자루대자입니다. 한자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담아서 먼 곳까지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그 자루의 입구, 보통 주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루의 주둥이가 넓으면 이동 과정 속에서 담았던 물건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 과정에서 내용물이 나오지 않고자 한다면 자루의 입구가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좁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대지는 입구가 좁은 땅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자를. 그래서 한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구가 좁은 땅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이 개론은 내용은 별거 아닌데 그걸 문장으로 만들 때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포장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린 그냥 대지는 자루 모양의 땅으로서 입구가 좁은 땅이야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실제 출제되는 지문은 그리 간단하진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까요? 대지란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의 접속면을 갖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출제가 돼요. 근데 통로가 좁다는 건 결국 입구가 좁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도라는 말이 뭐냐면 함께 공 길도입니다. 공도. 근데 이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길인데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길이니까 함께공 길도를 써서 공도라는 말을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길 또는 도로. 오케이? 그래서 그걸 해석하면 자, 문장 먼저 볼게요.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의 접속면을 갖는 토지를 대지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아는 말로 해석하면 좁은 입구로 도로의 길과 연결되어 있는 땅을 뭐라 그런다? 대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택들이 있어요. 주택 있다가 쭉 들어가가지고 안쪽에 집 있는 경우 있죠? 그래요? 요거 어때? 요 땅 넓어요? 좁아요? 좁죠? 입구 좁죠? 그래 뭐라 그런다? 대지. 아시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땅을 내가 사고자 할 때 입구가 넓은 땅과 좁은 땅이 있다면 어떤 땅을 사고자 할까요? 넓은 땅 사려고 하겠죠? 그럼 입구가 좁은 땅은 그만큼 입구가 넓은 땅에 비해서 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지요. 자, 거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치가 깎인다, 가치가 하락한다 라고 할 때 감가된다 그래요. 감가란 말은 가치가 줄어든다의 뜻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응용해 볼까요? 그럼 감가의 반대말이 있는데 감가의 반대말은 뭐라고 말할까요? 감가의 반대. 증가예요.
가치가 늘어난다. 이게 증가. 가치가 줄어든다. 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려운 표현이 있겠지 이런 선입관에서 그러시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증가 반대가 감소죠. 그래서 보통 증감한다 그러잖아요. 증감. 그럼 감가의 반대는 증이니까 증가겠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증가. 따라서 보세요. 대지는 별로 구입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럼 가치가 높다 낮다. 낮겠죠? 그럼 가치가 깎이겠죠. 오케이? 그럼 감가란 말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아래 대지란 말을 붙여가지고 대지 감가가 발생한다. 또는 대지는 감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대지는 비록 가치가 깎일지언정 건축 허가는 나요. 그 말을 우리가 예쁘게 포장하면 이제 결국 해석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결국 내 문자로 나올 때는 건축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럼 건축법상 제한 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걸 다르게 바꾸면 건축 허가가 난 땅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지는 비록 감가의 대상은 될지언정 건축법상 제한은 받지 않는 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맹지는 뭐냐면 이 맹이 앞 못 볼 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맹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는 시각장애우라고 해야 맞는 거겠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자가 재밌는 게요. 이게 앞 못 볼 맹인데 위에 글자가 망할 망이에요. 아래가 눈 목이에요. 눈이 망했으니까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땅한테 앞 못 볼 맹을 쓰느냐? 이 원래 뜻이 뭐냐면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이 사방이 다른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오케이? 그 땅의 어떤 면도 공도, 길과 연결된 면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요. 자, 사방이 길이잖아요. 그럼 요 사각형 하나하나가 땅이라고 보았을 때 요 가운데 땅을 A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A 땅만 빼고는요. 모든 다른 땅들은 한쪽 면이라도 길과 즉 도로와 접속된 면이 다 있지요. 근데 가운데 땅만 사방이 다른 땅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면도 길과 연결된 면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땅을 뭐라 그런다? 맹지다. 그러니까 결국 사방이 남의 땅이니까 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맹지는 당연히 가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그래서 맹지 감가가 되면서 동시에 상당히 비참해집니다. 왜? 건물을 아예 지을 수가 없어요.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지와 맹지는 어떤 차이점이냐면 대지든 맹지든 가치가 깎인다는 건 공통적인데, 그래도 대지는 건축 허가는 나지만 맹지는 아예 건축 허가조차 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왜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땅을 샀는데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길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경우는 뭐냐면 맹지를 속아서 잘못 산 거예요. 그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가 안 나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잘못 산 거죠. 근데 뒤집어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좀 이익을 얻은 똑똑한 연예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핑클의 이효리 아십니까? 이효리가 제주도 땅을 샀는데 맹지를 샀어요. 그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 저 바보 저 맹지를 샀냐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걔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맹지는 분명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럼 그런 땅은 값어치가 낮겠죠. 싸게 산 겁니다. 싸게 사서 돈 많잖아요. 길을 뚫었어요. 그럼 맹지가 대지가 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맹지가 대지로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였을 때보다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용도가 바뀌면 땅의 값어치가 몇 배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길 낸 비용 빼고도 단기간에 많은 양도 차익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걔는 그걸 머리를 쓴 거고, 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속아 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익을 따든 따지 않든 간에 부동산은 공부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평생 동안 땀 흘려서
그 벌어놓은 돈 갖고 남 좋은 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 토지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특히 공법 때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땅을 하시려는 분들은 공법을 모르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법이 모두 토지 관계법이기 때문에 공법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전월세 이런 거 뭐 자주 하시고자 싶은, 나는 그냥 땅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전월세 정도 해가지고 유지하면서 그냥 소일거리 삼을래, 용돈벌이 할래, 이런 분들은 민법 잘해야 되고, 민사특별법 잘못해가지고 계약 잘못하면 수수료 50만 원 먹은 거 나중에 몇백을 토해내야 돼요. 계약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책임이 대단히 막중하신 분들이에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양쪽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중개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걸 수수료 얼마 먹으려고 잘못 연결했다가는, 욕심 부렸다가는 양쪽에서 한꺼번에 뺨 맞아요.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여담이지만 제가 항상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MBC 그 창사 특집 드라마라고 해서 상도라는 드라마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주의 굉장히 큰 부자를 모티브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드라마의 그 대사 중에서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던 대사가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장사를 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다 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예. 사람을 번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앞에 어떤 조그마한 어떤 재물의 욕심을 너무 내시게 되면 나중에 큰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고서 공부도 하시고 현업에 임하실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단적으로 말이죠. 요새 뭐 억은 뭐 돈도 아니라 이런 말 하지만 그 1억이요.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모은 재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을 갖지 않고 내 욕심만을 먼저 차리게 되니까 지금도 주변에서 부동산 공부한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왜 사기꾼 되려고 그러니 그래요. 지금도 우리의 외부적 시각은 공인중개사라는 전문 자격인으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 사기꾼으로 대우를 받는다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선배들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전문 자격증을 따놓고도 말이죠, 하는 행동 양태, 행위 자체는 뭐다? 옆에 이렇게 있다가 남의 물건인데 좀 좋은 계약 관계 다 됐다. 중간에 사장님 제가 더 좋은 조건 해드릴게요. 뺏어놓고 또 수수료 수입 얼마 받으려고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팔면 안 되는 땅이나 건물인 걸 알면서도 사장님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건물이에요 해놓고 상대방 거의 뭐 기겁하게 만드는 이런 행태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해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은 공인중개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컨대 이게 5억짜리인데요, 파는 쪽이 야 5억만 받아줘, 나머진 네가 다 먹어라 이런다고.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7억에 파는 겁니다. 그럼 매도자한테는 5억 주고 나머지 2억을 인마이 포켓 하겠죠. 그럼 그 결과 이제 7억에 팔렸어요. 그럼 7억에 팔린 물건은 그 다음에 거래될 때 7억에 팔리겠습니까? 최소 8억 9억에 팔겠지. 그럼 그 거래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국내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국 뭐다?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관점에서는 거시적 시각으로 볼 때는 국가 경제 파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자. 앞으로 지금 벌써 이 초기에는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2년에 한 번 시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7회를 대비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험 시행 연도는 30년이 넘은 시험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제는 우리 공인중개사의 위상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사기꾼 말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전문적인 자격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부터라도 인식과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한마디, 첫 번째는 그 말을 꼭 드립니다. 물론 잘 먹히진 않아요. 그냥 수업이나 하지 뭐 그런 말 하느냐 하는데,
그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저도 이제 어떤 의식이냐면 동료 의식이 있다 보니까 내 식구들이다 이런 가족들이라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누가 중개사 뭐 이상한 말 하고 막 욕하면 제가 열받거든요. 열받는데 막상 말을 들어보면 반박할 말이 별로 없어.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한테 괜히 열심히 일해놓고 괜히 그렇게 욕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맹지. 근데 저는 이 길 쓸 때마다 누가 생각나면 박정아라고 알아요? 박정아 가수. 길하고 사귀었었잖아요. 그 무슨 한번 던지면 좀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래? 이러고 계시면 상당히 민망해요. 예. 이게 대지 맹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지와 건부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항상 어떤 표현 나오면 포인트를 집어요. 포인트를. 나지는 나가 포인트예요. 이 나가 뭐냐면 나체. 벌거벗을 나거든요. 그럼 땅에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무엇을 벌거벗었냐? 그 말의 뜻은 땅만 있다는 뜻이에요. 땅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나지다 그래요. 그럼 A라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경우를 뭐? 나지. 근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이게 생활해 하시면서 나대지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대지. 나대지. 근데 나대지란 말이 나오면 막 질문이 오니까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나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해석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잠깐 대가 없다고 봐요. 나지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가운데 대가 뭐냐? 지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다? 지목이 대인 건물 없는 땅을 뭐라 그런다? 나대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근데 건부지는요, 건이 포인트. 건이. 그럼 건이 뭐다? 건물이다. 그럼 얘는 건물이 있는 땅이 되겠죠. 그래서 건부지는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건부지 그래요. 그럼 이제 개념을 잡으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나지는 건물이 없는 땅이고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 개념은 그렇게 간단하지만 실제 문제로 나올 때 문장 표현은 간단하다 안 하다? 간단하지 않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표현 한번 바꿔볼게요. 나지란 지상, 지상이 뭐냐면 땅지 윗상이기 때문에 땅 위에 이런 뜻, 땅 위에. 나지란 지상에 계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출제합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땅 위에 건물들이 없고 그 땅과 관련된 어떤 그 땅의 이용을 제한하는 어떤 권리의 제한이 없는 땅을 뭐라 그런다? 나지 그런단 말이에요. 나지. 근데 지금 이렇게 출제가 되는 문장 표현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언급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저게 원래 건물 없는 땅인데 출제가 될 때는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걸 한번 느껴보시라는 뜻이지. 그거 한 번 듣고 다 이해를 하고 알아듣는다. 그러면 우린 그런 분들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학원이 망해요. 한 번 듣고 다 알아듣으면 학원 망해요. 저 어디 가서 수업합니까? 저도 벌어먹고 살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앞으로의 행동 양태는 만약에 어떤 내용을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선생님들 앞에서는 모른 척 해주시는 게 예의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나지와 건부지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건물이 있는 땅과 없는 땅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땅이 보다 쉽게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건물 있는 땅, 없는 땅. 없는 땅, 즉 나지가 건부지보다 보다 쉽게 거래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거래가 쉽게 이루어진다, 또 뭐 거래가 용이하다 하면 금방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장은 그렇게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안 나와. 이 말 대신 뭐라 쓰냐면 시장성이 높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나지는 건부지에 비하여 시장성이 높다. 이때 시장성이란 말의 뜻은 거래 가능성. 자, 거래 가능성, 즉 시장성이 높다. 이 말은 거래되기가 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개론은요, 한 문장 한 단어마다마다 조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것 때문에 개론이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왜? 내용 자체는 뭐예요?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있는 땅,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지상권 등 사법상 권리가 뭐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니까 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요, 출제자들이 만든 문장들이 아니에요. 법률에서 나지는 이런 땅이라고 정해놨어요. 법의 조항에 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한계지는 어쩐다한 땅이다, 포락지는 이러이러한 땅이다 라고 법의 조항들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지와 건부지 가볍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빈지와 법지라는 게 있어요. 빈지와 법지. 근데 빈지 법지는요, 두 가지 면에서 정반대거든요. 즉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실질적인 이익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면에서 정반대인 땅을 빈지와 법지 그러는데요. 이것도 포인트가 있어요. 이 법지를 보시면 앞에 무슨 글자 있어요? 법자 들어갔죠. 법자가 들어갔으니까 법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땅을 뭐라 그런다? 법지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윗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이 경사진 부분이 있죠. 이 경사진 부분의 땅을 법지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요, 토지를 측량하잖아요. 측량하면 윗집의 소유로 인정은 돼요. 이 땅 누구 거다? 윗집 땅이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사진 부분에 뭐 매달려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건물을 짓겠습니까? 어떤 용도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럼 별다른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지는 토지 측량상 윗집의 소유로 인정된다는 건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땅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빈지는 뭐냐면 바닷가입니다. 빈지는 바닷가인데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바다예요. 근데 여러분 바닷물이 다 들어왔을 때를 뭐라 그래요? 만조. 그러니까 한자로 찰만이 찰만. 그럼 이게 바닷물이 다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예쁘게 표현하면 만조수위선 이렇게 말. 만조수위선. 근데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만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수직선이 있죠. 수직선. 요 수직선 안쪽. 요 안쪽부터 등기 능력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등기 능력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등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등기할 수 있어야만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빈지는 요 안쪽부터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는데 빈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등기 능력이 있는 토지 사이의 땅을 뭐라 그런다? 빈지 그래, 빈지. 자, 빈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빈지는요, 지금 그림상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 능력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는 거고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 이익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바닷가에 무슨 밭이 있습니까? 바닷가에 무슨 밭이 있죠? 저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본다 그랬어요. 뭐 그래 모래밭, 내가 뭐 다른 거 물어봅니까? 바닷가 모래밭이에요. 근데 그 모래밭을 거닐면서 산책을 즐길 수도 있고 뭐 모래찜질을 즐길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나 잡아봐라 하면 잡히면 쥐깃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그 땅을 특정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지만 어떤 활용해서 얻는 이익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빈지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등기 능력이 있는 토지 사이의 토지로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반면 활용 실익은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자, 이것 말고도 이제 나중에 교과서 받아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휴한지, 유휴지, 공지, 공한지, 한계지, 포락지, 선하지 뭐 이런 땅들이 있지만 그런 땅들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기본 수업 때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땅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포락지란 말이 있어요. 포락지. 포락지가 쉽게 말하면 내 땅이었는데요. 물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물에 잠긴 내 땅이 뭐다? 포락지예요. 요번 시험에서도 문제가 어떻게 네모칸 박스에 놓고 물에 잠긴 땅을 가로 열고 무슨 지라 한다. 그럼 답은 포락지였죠. 이게 답이었어요. 그런 정도로 요번 시험이 좀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우린 분명히 개념 잡을 때 물에 잠긴 땅이 포락지다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간단히 나온다, 안 나온다? 간단히 나오지 않겠죠. 그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포락지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중 지반이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출제가 됩니다. 이때 지반이 절토된다 이 말은 흙이 무너져 내려 하천의 바닥이 됐다는 건 강바닥에 잠겼다, 강물에 잠겼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고 있었느냐? 이게 민법에도 나와요. 민법에도 포락지가. 근데 민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조금 전에 강에 잠긴 땅, 물에 잠긴 땅이 포락지 맞지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열받아가지고 절토의 반대가 성토입니다.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게 절토거든요. 그럼 흙을 다시 메꾸는 걸 성토한다 그래요. 성토. 성토에서 다시 땅으로 만들었죠. 그래도 한 번 소멸된 없어진 사권, 소유권, 사권은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개론에서는 포락지가 나오면 포락지는 이런 뜻이에요를 물어보는 거고 민법에서 포락지가 나오면 포락지 관련해서 소유권, 권리가 다시 발생이 되느냐 아니면 아예 없어지느냐 권리를 물어보는 거고 이해가시겠죠?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물어봐도. 그래서 포락지는 성토할지라도 한 번 소멸된 사건은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맹지에서도 제가 뭐 그냥 쿡 넘어갔지만 이 맹지도 이제 민법에 나와요.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좀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요 땅의 소유자, 가운데 땅 소유자는 남의 땅을 밟지 않고는 날아갈 수 없죠. 길과 연결시킬 수가 없게 해줘. 남의 땅 밟지 않으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민법에서는 뭘 배우냐면 요역지, 승역지란 말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주위 토지 통행권 이런 권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우리 개론은 맹지는 이런 땅이에요 의미고 민법은 같은 말이 나와도 얘는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요 정도로 이제 부동산 분류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의 특성으로 연결을 하도록 합니다.